비슷한 실수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그다음에 드론 이런 것들이 지금 맞아. 드론. 살상에 그대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맞아. 원래 그걸 개발한 목적과 과연 맞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근데 심지어는 이게 지금 게임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뭔가 버튼을 눌러서 한 사람을 타격했다면 아예 지금은 인공지능이 적절하게 인식을 해가지고 제가 적군일 확률이 제일 높아. 이런 방식으로 죽이고 있거든요. 표적 인식을 AI가 해요? 네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기 윤리라는 건 지금 거의 사라진 상태인 거죠.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지금 드론 전쟁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드론이 많이 사용되게 된 것은 러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어디요? 우크라이나가 먼저 드론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먼저. 러시아군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공격하니까 러시아군이 당황하고 막 후퇴하고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이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국가를 지켜주는 정말 구세주 같은 무기인 겁니다. 와. 옆에 아파트 쪽에 어떡해. 근데 와, 나는 이게 저 정도 화력을 갖고 있는 이 폭탄 운반이 가능할 정도면 말이 드론이지. 전쟁 무기네. 지금 굉장히 다양한 드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에서는 드론 노이로제에 걸린 병사들도 굉장히 많대요. 참호 위로 날아가서 그 위에서 자고 있는 병사들을 향해서 수류탄을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병사들이 자고 있는데 왱 소리가 나면은 깜짝 놀래갖고 어느 순간 내가 죽을지 모르는 이런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요. 아니 그럼 드론이 전쟁에 언제부터 사용이 된 거예요? 사실 이제 무인 비행체잖아요, 드론이. 그죠.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뭐 열기구에다가 폭약을 싣고 보내서 이렇게 공격한 형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드론의 시작 자체가 전쟁인 거죠. 근데 그때는 한 200대를 보냈는데 뭐 하나 정도 떨어지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발전했죠. 예를 들어서 뭐 FPV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글 끼고서 현장에 있는 것처럼 조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실시간으로 정말 전쟁을 하는 건데 내가 직접 전쟁하는 게 아니라 드론이 나 대신 싸워주는 거죠. 그리고 드론이 인공지능으로 적군의 위치를 계속 봐요.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뭐 어디 있는지 이런 걸 알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적의 무기를 다 탐색합니다. 적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 그런 걸 보고 전략을 미리 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자폭 드론이라고, 카미가제 드론이라고 드론이 그대로 전체를 그냥 들이받아서 터져버리는 거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쪽 지역에서는 드론 관련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겠네요. 더 정밀해지고 신속해지고. 이미 민간과 같이 발전하고 있죠. 촬영용 드론이 있어요. 나를 인식시켜 놓으면은 그냥 알아서 따라오면서 계속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촬영 스텝 없이 내가 띄워놓고 나는 자전거를 타고 가면 나를 따라오면서 찍어요. 굉장히 멋진 장면인데, 그거는 무슨 원리로 나의 나를 뭐 인식해요? 안면 인식, 뭐 행동 인식 다 인식을 하는 거죠. 처음 잡은 피사체를.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전쟁에 쓰이면은 나를 따라오는 드론이 촬영이 아니라 공격용으로 쓰인다면은 무시무시하겠죠. 진짜 영화에서 봤던 장면들이 연출되겠네. 그치, 영화에서. 어. 드론도 드론인데 그 왜 네 다리로 개같이 그 또 뭐 폭탄 이미 총 달고 있는 게 나왔었잖아요. 총 달고 쏘는 것도 이미 머리에? 네, 머리에 총 딱 달고서 보면서 딱딱딱 쏘는 것도 시연한 적이 있어요. 와, 난 그거 정말 징그럽더라. 나 무서워 그거. 네, 무섭더라. 그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라 산악 지역이나 네. 걷기 힘든 곳은 이제 큰 무게의 짐을 갖다 옮길 때 사용되는 목표로 이제. 근데 더욱더 마음이 아픈 거는 사실 이런 것들은 다 군사 기술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되게 보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돼 있을 확률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정도면 사실은 이미 많이 공개가 되고 이미 쓰이고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 훨씬 더 깊은 정도의 수준의 그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들이 사용될지도 모르는 걱정을 해야 돼요, 사실은.
전쟁의 무서운 점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 애는 죽일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앞으로 인구가 주니까 그래 인공지능 해야 되나 이런 딜레마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소중한 다른 나라의 아이를 죽이기 위해 인공지능을 쓰겠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우리의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전쟁터로 보낼 수 없을 거고 우리 모두가 안 죽으려고 만들었지만 그 기계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대량 학살하는 끔찍한 미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그냥 듣고 이건 안타깝다로 끝이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든 뭐 유엔이든 전 국가적인 이런 차원의 합의를 이루어서라도 인공지능의 무기 사용은 금지시켜야 돼요. 이건 정말 사실 그걸 하고 있었어요. 자동살상 무기, 킬러 로봇을 금지하자는 협약을 만들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었고 좀 이례적이에요. 보통은 어떤 일이 생기고 나서 규범을 만들게 되는데 그 일이 생기기 전에 규범을 만들고 있었는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이미 써버렸고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쓰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이미. 예. 아니 AI가 사람을 지금 죽인 일이 있어요? 여러 정황상 쓴 것도 같은데 뭐 썼는지 안 썼는지 좀 불확실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2020년에 이란의 핵 과학자 모센 파그리자데라는 사람이 이렇게 총격을 받고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 뉴욕 타임스가 이제 그거를 조사를 해봤는데 사람은 하나도 없고 차가 있었고 그 차에서 조준해서 그 사람을 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차는 자폭을 해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인공지능 같은 거나 아니면 원격으로 뭔가 한 것 같은데 뭐 이스라엘은 그 부인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황상 인공지능이 사용된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누가 죽이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예전의 전쟁에서는 사람이 가서 살상을 했죠. 이건 내가 직접 죽이는 거예요. 이거랑 내가 지금 프로그래밍 된 무언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버튼 하나만 누르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쪽에서 빠르게 기차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가면 5명을 죽이게 돼요. 근데 제가 여기 선로를 바꿀 수 있는 변환기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선로를 바꾸면 그게 다른 길로 가서 1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럼 이때 만약에 두 분은 그 선로 변환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방법이 네, 둘 중에 없어요?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한 명 그거 죽는 한 게 명이 낫죠. 낫죠. 네, 보통 1명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 나는 선로 변환기를 그냥 변환했을 뿐이에요. 내가 직접 죽인 게 아니에요. 근데 같은 상황을 다르게 여쭤볼게요. 육교에 서서 아래를 보고 계시는데 저기서 빠르게 기차가 오고 있어요. 그대로 놔두면 5명을 죽이게 됩니다. 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제가 밀어가지고 떨어뜨리면 그 사람이 기차에 부딪히면서 선로 이탈이 돼서 5명이 살아요. 그러면 그때 옆에 있는 사람 미실 수 있겠어요? 못 밀 것 같은데요? 못 미시겠죠? 네. 네. 실제 연구 결과도 비슷하거든요. 내가 직접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하고 간접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똑같은 맞아. 한 명 죽고 5명 살리는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인공지능 무기는 그걸 우리 인간이 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아무런 죄의식 없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너무나 쉬워진 세상이네요. 그래서 그 자동살상 무기를 막는 협약에서도 최소한 제한해야 되는 것들을 몇 가지 이렇게 단계로 제한을 하는데 마지막 발사 버튼을 누르는 거 이거는 인간이 해야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상을 공격할지는 인간이 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몇 단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방금 하신 이야기랑 같은 거죠. 내가 누구를 공격할지를 결정하는 부담을 인간이 져야 된다. 그걸 다른 존재한테 맡기면 안 된다. 나중에는 진짜 외계인이 지구에 왔는데 인간을 없고 로봇이랑 기계 덩어리만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진짜 전쟁에서는 기술이 너무 좀 발전을 해도 문제네요. 그러네. 이게 누군가를 또 죽이고 파괴하고 이런 문제가 돼버리니까 일반적인 냉장고나 세탁기가 발전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그 기사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너무 전략적으로 고도화되고 디지털화되고 첨단화되다 보니까 아예 이럴 때일수록 어쩌면 아날로그적인 게 더 먹힐 수가 있는 거. 이스라엘에서 삐삐 가지고 우리 쓰던 삐삐 있잖아요. 그걸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어떻게요? 뭐야? 뭐 뭐야? 저 삐삐 공격은 말씀하신 대로 역발상을 한 번 더 역발상으로 공격한 그런 참 초유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게 레바논의 헤즈볼라 단원들이 소지하고 있던 삐삐가 폭발한 사건이거든요. 이 헤즈볼라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지금 계속 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테러 무장단체들인데 우리 아예 아날로그 수단으로 돌아가서 삐삐로 우리 주요 작전 명령 지령 같은 걸 내리면은 안전하지 않겠냐. 설마 애들이 우리가 이거 쓸 줄 알겠냐. 그 생각으로 삐삐를 갖다가 자기 단원들한테 대량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이걸 헝가리에 있는 어떤 업체로부터 이제 우회해서 이걸 갖다가 수입해서 나눠줬는데 사실은 그 헝가리의 대리점이라고 얘기하는 업체가 이스라엘 정보부에서 세운 위장업체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쪽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알고서 자기네가 그걸 위장업체를 통해서 공급을 한 겁니다. 애들이 신기해서 이거 내가 눌러볼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있었어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저 사건이 그 레바논 사람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거예요. 저 사건 이후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던 것들이 폭발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느냐? 사람들끼리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위장업체를 세워서 팔았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은 지금 나한테 진짜 괜찮은 걸 주고 있는 걸까? 이게 진짜 엄청난 인지전인 거죠. 그거를 이스라엘이 의도한 걸 수도 그런 있나요? 의도도 당연히 했다고 봐요.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쟁이 가져다 주는 그냥 직접적인 피해에 더해서 우리의 일상을 마비시킨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멀쩡하게 쓰던 가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다시 되고 봐야죠. 그냥 다 네. 갖다 버리고 약간 그럴 것 같아. 잘 쓰고 있는 건데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와, 진짜 무섭네요.